자, 이제 40번부터인가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의 개념 중 틀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은 이제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있죠. 자, 요것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요. 기대 수익률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죠. 요거는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그 투자가 호황일 때, 불황일 때 확률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가중평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는 그 수익률을 말하고요. 이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거든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가중평균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계산하나 제가 계산하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그 소리는 이거는 객관적이란 얘기입니다. 객관적이고요. 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주관적인 수익률입니다. 왜 이게 주관적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그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공격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이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서 위험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위험 부담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해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 투자되어 있는 돈을 빼가지고 와야 되겠죠. 다른 데에 투자되어 있는 돈을 빼서 온다면은 다른 데서 벌던 만큼 여기서 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은 다른 데서 벌던 수익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외부 수익률 또는 자본의 기회비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에서 계산된 수익률이죠. 그래서 요거는 내부 수익률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는, 다른 데서 벌던 만큼 나와야 되는데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많아야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채택하려고 하겠죠. 근데 채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채택하려고 한다. 자, 요게 괜찮아 보여서 자, 집에 가서 의논 좀 하고 다음날 왔더니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날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택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가격이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제 부를 때 하고 오늘 부를 때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투자 금액이 더 커져야 되죠. 투자 금액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는 기대 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뭐가 낮아진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결국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과정에서 기대 수익률이 변한다는 거예요. 얘가 변하는 게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 변해서 같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기대가 요구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사람들이 기각하려고 하겠죠. 안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가격이. 이거는 이제 아직 하지 않은 사람 입장이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늘 주식시장에 폭락해서 곡선이 났다. 그러면 나에게는 기대 수익률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어쩌면. 더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은 기대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변해서 같아지는 것이지 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구 수익률, 아까 나왔던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하고 예상 인플레이율. 자,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라 그러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고, 또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 아까 위험 보상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위험 프리미엄. 요거는 이제 피셔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위험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거요,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에요. 이거는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날 신문 보면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가변적이고, 이거는 국공채 수익률이라든가
정기예금 금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할증률, 위험 할증률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죠.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좀 전에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보수적인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이 위험 할증률이 더 커집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그리고 위험 선호적이냐 위험 회피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위험 선호적인 사람보다는 위험 회피형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또 더 크고요. 같은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적, 공격적은 둘 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위험 회피형인 사람을 전제로 하니까 이 중에는 보수적인 사람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 위험뿐만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40번 1번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 깊이적일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위험에 대해 깊이적일수록 그 값은 커지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반영된다는 것을 피쇼 효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실제 수익률 또는 사후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평균분산결정법이고요. 자, 이 평균분산결정법은 평균분산을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죠. 평균 수익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평균이 똑같다면은 뭐를 선택하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고요.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이 큰 놈을 선택하는 게 평균분산결정법이죠. 그래서 1번은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위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맞죠? 다음에 두 가지 투자 대안 중 하나의 투자 대안의 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경우 평균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한다. 맞죠? 둘 중에 하나가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크거나 또는 수익이 작으면서 위험도 작으면은 그러면은 평균분산 오류가 발생합니다. 3번에 평균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다. 상관계수가 아니고 변이계수죠. 변이계수. 여기 이제 평균분산 오류가 나타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변이계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변이계수 말고 포트폴리오가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죠. 일단 변이계수를 이용하는 것은 이게 변하는 정도라 그랬죠. 변하는 정도라는 것은 위험을 나타내겠어요? 수익을 나타내겠어요? 변하는 정도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클수록 위험한 거죠. 그럼 클수록 위험하다는 건 분자의 위험이 들어가야 돼요. 분자에.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도 그렇게 조금 생각해서 외우면은 분자에 표준 편차가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클수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분자에 위험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거는 분모에는 자동으로 평균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고요. 이거는 위험이고요. 우리 시험에 3번 언급됐어요. 한 번은 직접적으로 변이계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한 번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등장했고요. 한 번은 역수로 등장했어요. 역수가 되면 뭐가 돼요? 위험 단위당 수익률 이렇게 된다고요. 뭐뭐당 뭐 이렇게 A당 B 이렇게 하면은 당자 앞에 붙은 말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수익률 단위당 위험 하잖아요. 그러면 A분의 B 이렇게 수익률 분의 위험 이렇게 됐나요? 또 A에 대한 B의 비율
A에 대한 B의 비율, 이것도 앞에 있는 게 분모죠. 나 분모예요. 똑같아. 그래서 수익률 단위당 위험하면 수익률이 분모란 얘기입니다. 예, 그럼 위험 단위당 수익률 하면은 위험이 분모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역수로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변이계수는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클수록 위험한 거다. 그래서 빈 분자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거다. 예, 근데 이거는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죠.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절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표준 편차고 또는 분산이고,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은 변이계수고, 그럼 포트폴리오는 이거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얘는 이 평균 분산 오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 효율적 전선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A, B. 자,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A가 더 좋아요, B가 더 좋아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A가 더 좋아요, B가 더 좋아요? 판단할 수 없죠. 이게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평균 분산 오류예요, 오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이 더 크면서 수익도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자, 이렇게 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가 있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네, 보수적 투자자는 A를 더 좋아할 것이고 공격적 투자자는 B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론은 무차별 곡선까지 그려야 되죠. 효율적 전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차별 곡선까지 그리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의 경우 평균 분산 원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상관계수가 아니라 변이계수고요. 그다음에 개별 자산 간 수익률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 방향 및 변화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상관계수가 활용되고 있고요. 두 투자 내 수익률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죠.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사실은 그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이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빼고도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말이 빠져도 맞는 말이에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제 A라는 주식을 갖고 있고, 이제 원래 주식 이론에서 나온 거니까 주식 얘기를 하자면 5%가 예상이 돼요. B도 5%가 예상이 돼요. 자, 근데 얘가 잘 나올 때는 6%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필 공교롭게 그때 얘가 3%가 나온대요. 얘가 6% 나올 때 얘는 3%가 나온대요. 자, 근데 얘가 잘 못 돼서 4%가 나올 때 얘는 잘 나와서 7%가 나온대요. 어떻습니까? 방향이 반대죠.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질 때 얘가 올라가는데 이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2배만큼 변하죠. 1%포인트 올라갈 때 2%포인트 떨어지고요. 1%포인트 떨어질 때 2%포인트 올라가죠.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패턴일 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상관계수가 왜 그때 마이너스 1이 되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다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대학교 통계학에서 계산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완전한 패턴이 일치할 때는 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쪽이 3배가 돼도 이쪽이 3배가 돼도 3배일 때도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아무렇게나 분산 투자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이는 게 아니에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해야 돼요. 만약에 내 돈을 여기 몰빵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몰빵 투자하면 잘 되면은 6% 될 수도 있고 못 되면 4%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몰빵 투자하면 잘 되면 7% 될 수도 있고 못 되면 3%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총 3억을 갖고 있어요. 총 3억을 갖고 있는데 예상대로만 나오면은 5% 벌면 얼마 벌어요? 1,500 벌잖아요. 근데 요거를 예상대로 안 되고 4% 되면 1,200 벌고 예상대로 안 돼서 6% 되면 1,800 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 2억을 넣고 여기에 1억을 넣어요.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4%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얼마 벌어요? 4%니까 2억이 4% 보니까 800. 근데 다행히도 얘가 얼마 나와주는 거예요? 7% 나와주는 거예요. 1억이 7% 나오니까 700 합쳐서 얼마 벌어요? 1500 벌죠. 자, 얘가 잘 나와서 6% 나왔어요. 2억이 6% 나왔어요. 하필 그때 얘는 3% 나왔어요. 1억이 3% 나와요. 300 더하면은 1500이죠. 항상 얼마를 먹을 수 있어요? 항상 1500이에요. 항상 1500. 이렇게 되든 1500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얘가 1대2로 변할 때 자산 구성은 2대1로 섞어야 돼요. 그래야만 항상 1500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항상 1500이니까 항상 5% 먹죠.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제로가 되면 제로. 위험이 없잖아요. 항상 뭐니까? 항상 1500이니까. 자, 이럴 때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말은 그런 건데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됐고요. 안 돼도 관계없어요. 안 되면 그냥 외우면 되니까 지금까지. 원래는 그 말을 써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이렇게 안 써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됐죠? 3억 전체에 대해서는 항상 1500이에요. 3억 전체에 대해서는. 맞죠? 그게 이제 전혀 변화가 없이 제로인 거예요. 위험이. 자, 그 얘기고요. 다음에 42번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 포함해 있다. 맞고요.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재해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이게 사람들이 그냥 외워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기만 해가지고 아니 이거 재해 발생하는 거 어떻게 피해? 못 피하는데 피할 수 없으니까 체계적 위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가 재해를 피할 수 있다 재해를 피할 수 없다 그 뜻이 아니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내 전 재산을 몰빵 투자하지 않으면 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재해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재해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지만은 내 전 재산을 그쪽에 다 몰빵으로 안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나는 위험은 피할 수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의 의미는 분산 투자를 해서 내가 전 재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됐나요? 근데 모든 투자안이 공통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부동산이 다 재해를 받는다면 그러면은 내가 분산 투자해도 피할 수 없겠지만 재해라는 게 모든 부동산에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특정 부동산에만 발생하는 거죠. 그 특정 부동산, 그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 거기에서만 발생하는 거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재해 발생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 재산에 몰빵 투자 안 하면 된다고. 됐죠? 그래서 단지 외우지 말란 얘기요.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걸 단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됐죠? 재해 발생 가능성은 모든 투자안에 같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는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또 직원이 횡령한다. 이건 뭐예요? 모든 회사에서 다 직원이 횡령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이거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직원이 그런 걸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회사가 다 직원이 횡령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다 지금 전부 다 지금 경기가 다 내리막길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런 거는 체계적 위험. 이자율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는, 국가 경제 내에서는 다 영향받죠. 인플레 국가 경제 내에서는 다 영향받죠. 이런 것들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 플러스 1이죠. 이러면은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죠.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포트폴리오 효과고요. 다음에 43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킨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그랬죠.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위험이 상승하면 수익이 상승하는데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죠. 위험 수익 비례 관계에서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 그랬죠. 자, 이거는 스포츠 선수 랭킹 말씀드렸었나요? 스포츠 선수들이 랭킹 순위가 높은 선수는 점수가 높은 선수들이죠. 자, 점수가 높다라고 해도 항상 일정하게 높은 게 아니라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평균 점수가 어떻다는 얘기요? 평균 점수가 다른 선수보다는 높다는 얘기죠. 대체로. 근데 어떨 땐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평균은 이렇고요. 랭킹 순위가 떨어지는 선수는 이 선수도 뭐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지만 평균 점수는 이 선수보다는 낮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늘상 어느 정도는 이 선수보다는 이 선수가 실력이 모자라는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정한 날, 그날 이 선수의 컨디션은 안 좋고 이 선수의 컨디션이 좋으면 그러면은 이 두 선수가 붙었을 때 랭킹 순위가 낮은 선수가 이길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역전이 돼버리죠.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죠. 반비례. 이게 더 높고 이게 더 낮잖아요. 이거는 어쩌다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늘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쩌다 나타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겠어요? 비체계적 위험이겠어요?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어쩌다 나타나는 것은 비체계적이에요. 예, 어쩌다 그런 현상이 뭐 횡령을 한다거나 직원이 횡령한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이런 거는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고려하면은 뭐가 돼요? 반비례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가 비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고려하면 뭐가 돼버리니까 반비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될 수도. 반드시 반비례가 아니라.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항상 뭐다? 비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위험 선호적 투자자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적 투자자죠. 이것도 또 질문을 많이 해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아무리 위험 선호적이라 해도 위험 수익이 같을 때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요? 똑같은 수익이 10%가 예상되는데 자 이거는 수익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평균은 10%인데 높으면 12%, 낮으면 8% 이렇게 해서 평균 10%고요. 이거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높을 때는 30%, 낮을 때는 마이너스 10%, 평균은 10%. 수익이 똑같죠? 예, 수익률은 평균 보고 하는 거니까. 수익률은 똑같은데 누가 위험이 더 커요? 이게 위험이 더 크죠? 이게 위험이 더 작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위험 선호형이죠. 똑같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위험이 큰 걸 선택하죠. 예,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리면은 그래도 이해하는데 지우면은 또 이해를 못해. 왜 위험이 큰 걸 선택할까? 같은 수익인데 왜 위험이 큰 걸 선택할까? 위험이 큰 게 손해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이 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게 위험 선호형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예, 똑같은 수익이 예상돼도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바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성향일 뿐이에요, 성향. 예, 그게 이제 또 수익이 큰 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선호적 투자자는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하는 거죠. 다음에 순영가가 0보다 큰 경우,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큰 경우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한다.
순영가가 0보다 큰 건 맞지만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이거는 아니죠. 투자 가치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좋아야 돼요. 시장에서 1억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저 물건 2억은 돼 보여요. 2억은 돼 보이는데 1억에 거래된다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내가 봤을 때 2억은 돼 보이면 자기 눈을 안 믿으면 어떡해요? 아니 시장에서 1억에 거래되는데 2억은 돼 보이는 물건이라면 사야지 얼른. 맞죠? 그게 주관적 가치예요. 그게 투자 가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시장 가치고 그래서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란 위험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위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44번입니다. 44번은 제가 이거 안 풀어도 되죠? 이건 확률 반반 해가지고 뭐 푸는 건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한가운데 값으로 풀면 되죠. 한가운데 값이 6%와 4%의 한가운데 얼마? 5%, 8%와 4%의 한가운데 얼마? 6%, 10%와 2%의 한가운데 6%.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1번이 나오고요. 다음에 45번은 부동산 투자 위험과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억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능도 분석을 통해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맞고요. 니은은 맞아요.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또 옳은 걸 잘못 착각해가지고 또 풀면 안 되죠. 옳은 걸로 하면 이제 5번 체크합니다,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틀렸고요. 그럼 기억, 디귿 들어가야 되고요. 자산을 예금, 주식, 부동산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자산 3분법은 포트폴리오 일종이지 그것이 최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장하지는 않죠. 그래서 리얼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미음의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1이 아니고 0까지 줄일 수 있죠.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죠. 자, 이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이제 하나는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분산 투자인데 이건 이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하는 거죠. 자, 위험을 줄일 때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지금까지 이거 굉장히 많이 물었고요.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 대상이 되는데 가능한 한 요거를 많이 줄여야 되죠.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두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뭐를 정리를 해야 돼요? 상관계수를 정리를 해야 돼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없고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 요 내용 하나 하고요.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지금 나온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주제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 맞나요? 접하는 점. 이 효율적 전선이 뭔지를 정리하시고요. 지금 점점 이쪽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 뭔지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몇 번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무차별 곡선, 효율적 전선은 표현하는 방법이 네 가지예요.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하죠. 수익이 제일 높은 놈, 천전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거고요.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가장 낮은 바닥까지 가야 돼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게. 동일한 수익일 때는 요거보다는 더 낮은 위험이 없죠. 동일한 수익일 때는 요거보다는 이런 걸로만 연결한 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이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런 점들을 무슨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이런 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해도 되고요. 자, 이런 점들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합니다. 동일한 위험에서는 얘가 제일 크죠.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제일 작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자, 효율적 전선은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거하고 저한테 제시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거하고 저한테 제시되는 게 같은 겁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의 의미가 뭐예요? 포트폴리오. 여기 A 주식의 30%, B 부동산의 40%, C 예금의 30%를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과 위험,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A 부동산의 A 주식의 30%, B 부동산의 40%, C 예금의 30% 하는 거 하고, 제가 A 주식의 30%, B 부동산의 40%, C 주식의 30% 하는 거 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열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똑같이 적용되고, 이 바깥 영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깥 영역은 못 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프론티어라 그래요, 영어로. 효율적 전선해서 이 전선 저쪽 넘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차별 곡선은 요 놈이죠, 요 놈. 무차별 곡선은 사람마다, 이게 주관적이,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볼록의 의미가 뭐예요? 자, 이거 아직 출제 안 된, 이건 출제 가능성 높은 거예요, 이건. 아래로 볼록이라는 의미는 위험 회피형. 근데 요거는 출제됐어요. 자, 요거는 아직 안 됐고, 요거는 출제됐는데, 아래로 볼록이죠? 이거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선호형이에요? 이거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선호형이에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이라고요. 근데 둘 다 위험 회피형인데, 위험 회피형도 나눈다 그랬잖아요.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라고 그랬죠. 공격적일수록 어떻게 해요? 공격적일수록 완만하죠. 예, 요거는 출제됐다고요. 요거는. 예, 완만하다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위로 갈수록 어떻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위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달성이 불가능한 거죠. 예,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는 접하는 게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뭐 이런 정도고요. 뭐 더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예, 정리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6번에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요.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되는 것은, 자, 언제 어떤 걸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것은 46번 1번 지문에, 자, 요거 5년 후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기 위한 했어요. 5년 후 5천만 원 하면 5년 후 5천만 원 일단 적어놔야죠. 자, 이것을 물으면 일시불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물으니까. 매 기간 쪼갠 돈을 물어야 되겠죠. 이렇게 목돈을 알려줬다면은, 이렇게 하면 일시불 현가계수가 필요하겠지만, 요걸 물으면은 푼돈을 묻는 거죠. 푼돈을 물으면은 감책임계수나 저당상수인데, 미래돈을 쪼개면 감책임계수, 현재돈을 쪼개면 저당상수죠. 현재돈을 쪼개면 저당상수에, 이거 대출 받아서 이거 원리금 상환하듯이 이렇게 쪼갤 때, 요거는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고, 요거는 감책임계수예요. 지금 감책임계수죠. 쪼개는 거죠. 5년 후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기 위한 매견 적립액은 5천만 원 곱하기 뭘 해야 돼요? 0.5
0.1638인가요? 0.1638. 지금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상황은 나누기 2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8, 1, 9예요. 16의 반은 8, 38의 반은 19, 8, 1, 9 순서가 그렇게 돼요. 맞죠?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나누기 2가 빠르고요. 나누기 5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곱하기 2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반 하는 게 쉽잖아요. 이게 곱하기 5 하는 것보다 반띵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다음에 이번에 5년 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 현가계수 해야 되죠. 0.6209 일시불 현가계수 맞죠? 다음에 반대로 2,000만 원의 반대가 아니네요. 2,000만 원의 맞나요? 5년 후 미래가치. 2,000만 원의 5년 후 미래가치 반대 맞죠? 이게 2,000만 원의 5년 후 미래가치 요거 묻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시불 내가계수죠. 일시불 내가계수가 1.6109 맞죠? 자, 근데 4번은 매년 100만 원을 5년간 받을 연금 했어요. 매년 100만 원 하면은 100, 100, 100 이렇게 가겠죠. 문제에서 이걸 알려줬다는 거는 벌써 무엇을 묻겠다는 뜻인가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죠. 푼돈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 목돈을 묻고 있나요? 5년 후 원리금 합계액이죠. 그럼 미래 목돈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죠. 연금의 내가계수 6.1051을 곱하면 610.51이 돼야 되죠. 근데 620.9니까 4번 틀렸네요. 다음에 5번은 5천만 원을 저당 대출받은 후 하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저당 상수죠. 저당 상수 0.2638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5천 곱하기 0.2638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1319가 되는 거예요. 1319. 그죠? 그렇게 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7번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거는 감자소개죠. 감자소개. 감자소개. 요거는 이거 추가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가유 순전후 해서 여기 영업경비가 있고 여기에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있고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이 있고 여기에는 영업소득세가 있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얘네들은 기본이고요. 추가로 뭐라고요? 감자소개,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소유자급여, 개인적 업무비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 48번은 세전현금 수지를 묻는데요. 이 세전현금 수지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게 세후현금 수지죠. 세후현금 수지를 물을 때는 빨리 뭐가 있는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세율이 있는지를 보라 그랬고요. 세율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직접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옆에 순대이감을 써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세전현금 수지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계산하면 되죠. 그럼 세전현금 수지니까 가유순전까지만 하면 되죠. 가유순전까지만 하면 돼요. 자, 가능총소득이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 400만 원 빼야 되고요. 기타 소득 200 더하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1800 빼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도 1000만 원 빼죠. 이런 경우에는 세전현금 수지만 물었어요, 문제에서. 그럴 때는 굳이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단계별로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싹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쫙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여기서는 200만 빼면 되잖아요. 200도 빼고 1800도 빼면은 2000을 빼야 되고 3000 빼니까 바로 나오는 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을 때는 굳이 중간 과정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번 투자 분석 기법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했는데 이게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그냥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냐 그렇지 않은 방법이냐 이렇게. 근데 순소득 승수가 들어간 게 아니고 회계적 이익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계적 이익률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순수내하고 현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50번. 다음은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그 투자 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맞죠? 다음에 2번에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동일하다. 예, 재투자 수익률은 이게 순수내잖아요. 순수내. 순수내에서 얘네들은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이 할인율, 여기도 할인율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의 할인율은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고 여기서의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죠. 자, 근데 거기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하고 있죠. 이 재투자 수익률은 할인율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라고 했어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라고 하면서 이 수익률은 뭐와 같은가라 그랬어요? 할인율과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수익률은 항상 할인율과 같아요. 수익률은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 나타나는 거고요. 할인율은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10%라는 얘기는 이 가치를 이렇게 바꿀 때는 할인율이 10%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재투자 수익률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는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5년 투자할 때 5년 투자해서 100만 원이 5년 후에 150만 원이 된다. 또 10년 투자해서 100만 원이 220만 원이 된다. 자,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냥 따지면 50%잖아요. 그냥 따지면 120%죠. 이걸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연간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몇 프로? 10%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은 10년이니까 120%니까 1년에 12%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100만 원이 1년간 투자된 연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복리계산해, 복리계산.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연 10%가 안 되고요. 연 한 7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1년 후에 예를 들어 7만 원이라 치면은 100만 원이 107만 원이 돼서 들어왔다고 치고 그 107만 원이 다시 재투자되는 거예요. 몇 프로로? 7%로 재투자되고 다시 7% 재투자되고 해서 5년 후에 1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연간 복리 계산하기 때문에. 됐나요? 결국은 재투자 수익률과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할인율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재투자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정답 지문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51번처럼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50번이 좀 더 어렵고요. 51번이 좀 더 쉬운데 일단 요거 50번 마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3번에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거는 복수의 해 문제, 복수의.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내부 수익률법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출제될 수가 있어요. 아직 요거 출제도 안 됐어요. 이것도 어려운 거는 출제 안 됐는데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순형가법에 의해 선택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다를 때 누구를 따라가라고 해요? 순형가법을 따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모든 투자안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독립적인 투자안이라는 얘기는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는 경우예요.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어요. 나는 돈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얼마든지 있다면 순현가가 0보다 큰 거를 모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A, B, C, D 여러 투자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투자안, 이거는 뭐 1억이 필요하고 2억이 필요하고 필요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 자금이 있는데 이거 순형가가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고 다 커요. 그럼 어떻게 해? 다 하는 거지 뭐 이거. 순형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다 하면 되는 거다. 내부 수익률도 마찬가지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모든 투자안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고, 이것도 수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수년가법이든 내부 수익률법이든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의 가용자금에 제한이 있는 경우. 돈이 얼마 없을 때는 수년가법으로는 ABC가 더 좋은데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BCD가 더 좋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돈에 제한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무슨 법을 따라가야?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다음에 51번은, 자, 이게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수년가가 동일한 경우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낮다. 수년가가 동일한 경우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높죠?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며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 맞고요.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 세후 소득이기 때문에 지분이 나오는 겁니다. 총 투자가 아니고 지분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51번 같은 형태로 출제됐고요. 52번이고 어려운 지문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지문은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은 겁니다. 자, 52번은, 자, 이거는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종합환원율 묻는 거죠. 종합환원율을 투자론에서도 물을 수 있고, 수익환원법에서도 물을 수 있죠. 여기서 종합환원율 이렇게 묻는 거는 어떻게 풀란 얘기예요?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총 투자액의 부동산의 가치가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순영업 소득만 구하면 되겠네요. 순영업 소득이 가능 총 소득 2천만 원에서 기타 소득 더하고 공실 손실 빼고 1,800이죠. 거기서 450을 빼면은 1,350인가요? 그럼 뭐 3억 분의 1,350이면 간단하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묻는 거예요. 3으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3으로 약분하면은 1억 분의 450이죠. 4.5%죠. 450. 1억에 450. 그러니까 하나만 묻는 거는 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53번 형태도요. 사실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출 가능 금액 제가 수업 시간에 DTI 기준 대출 가능 금액하고 LTV, DSCR. 그러니까 LTV는 부동산 가격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LTV와 DTI를 섞어서 묻든가 LTV와 DSCR, 상업용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DTI 기준으로 나올 때는 그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묻는 거고, 상업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DSCR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순영업소득,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LTV는 그냥 부동산 가격에 대부비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는 이제 DTI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고,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이 나오고, 양쪽 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묻는다 그랬죠. 양쪽 다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저당 상수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도 저당 상수를 준다 그랬죠.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DTI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곱하기 나누기 한다 그랬고, 여기서는 나누기 한다 그랬죠. 그럼 대출 가능 금액 나온다고요. 곱하기 나누기 하느냐, 나누기 하느냐. 근데 지금 여기는 DTI 기준이에요, DSCR 기준이에요? DTI 기준이죠. DTI 기준은 어떻게 해요? 여기 5천만 원 쓰고 DTI 40% 쓰고 저당상수 0.1인가요? 그럼 됐죠 뭐. 여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니까 2천만 원 나누기 0.1은 2억 이렇게. 만약에 이쪽에 만약에 묻는다면 순영업 소득이 1,800만 원인데 부채 감당률이 1.2다.
저당 상수가 0.1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1,80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1,500만 원 나오고 다시 나누기 0.1 하면 1억 5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는 나누기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 됐나요? 예, 저기 LTV 기준은 그냥 곱하면 되니까. 부동산 가격과 LTV를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 쪽 기준으로 대출해 주죠. 됐나요? 네, 그렇게. 자, 좀 점심을 드시고 3시부터 하겠습니다.